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대장동 개발과 미래신도시 특혜 의혹을 받고 있는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12시간 검찰 조사를 마치고 어젯밤 귀가했습니다. 이 대표는 독재 정권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한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다며 맹비난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출석한 서울중앙지검 청사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로 인산인해를 이뤘습니다. 양쪽 단체 간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날카로운 신경전도 벌어졌지만 물리적인 충돌이 빚어지진 않았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했습니다. 지난 10일 검찰 조사 때보다 규모는 줄었지만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방탄 종합 선물 세트를 준비했다고 비판했습니다. 한미 두 나라 국방장관이 모레 서울에서 만나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방안 등에 대해 논의합니다. 특히 북한의 핵 고도화에 맞서 다음 달 예정된 한미 확장 억제 수단 운용 연습 준비 상황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국 경찰관들이 교통단속 과정에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한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이 일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국 정부가 사건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새해 들어 총기 사건이 잇따르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부자들이 많이 사는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총격 사건으로 지금까지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 유대교 회당 앞에서 괴한이 총을 마구 쏴 지금까지 7명이 희생됐습니다. 이스라엘 측이 즉각 보복을 선언한 가운데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가 사건의 배후를 자처했습니다. 토트넘의 손흥민이 FA컵 4라운드에서 최전방 공격수로 선발 출전해 멀티골을 폭발시키며 부활을 알렸습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는 손흥민에게 평점 9.07점을 줬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모닝 YTN 3부 이어갑니다. 미래신도시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12시간여 조사를 마치고 귀가했습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한 이 대표는 어젯밤 11시쯤 조사를 마치고 나와 윤석열 검사 독재 정권의 검찰답게 수사가 아닌 정치를 하고 있다는 느낌이 들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검찰이 기소를 목표로 조작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고도 강조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 대한 이번 검찰 조사는 크게 3가지 쟁점으로 요약됩니다.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특혜를 주고 성남시에 손해를 끼친 혐의와 함께 천화동인 1호 지분을 약속받았다는 의혹입니다. 이 대표는 검찰 질의에 직접 답하는 대신 서면 진술로 가름했는데 여기서도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은 지난 대선 경선이 한창이던 재작년 9월 본격적으로 불거졌습니다. 사업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대표의 책임론이 불거졌지만 첫 수사팀의 칼끝은 이 대표까지 닿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윤석열 정부가 들어선 뒤인 지난해 7월 수사팀 교체로 재수사가 이루어지면서 의혹이 불거진 지 1년 4개월 만에 정점으로 꼽히는 이 대표 조사로 이어지게 됐습니다. 쟁점은 크게 3가지로 특혜 제공과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검찰은 당시 성남시장이던 이 대표가 핵심 공약인 1공단 공원화 비용을 조달하려고 민간업자들에게 각종 특혜를 제공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민간업자들에겐 7,800억 원에 달하는 부당 이익이 돌아갔지만 성남시엔 막대한 손해를 끼쳤다는 것이 검찰의 판단입니다. 이 대표는 서면 진술을 통해 혐의를 전면 반박했습니다. 오히려 공원화 비용 등을 포함해 5,5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점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이 대표 측근들이 민간업자들로부터 받았거나 받기로 약속했다는 뒷돈의 최종 종착지가 이 대표인지도 핵심 쟁점입니다. 검찰은 앞서 공개된 대장동 일당 공소장에서 정진상 전 실장 등 측근들이 특혜 제공 대가로 선거 자금을 받고 천화동인 1호 배당 이익 428억 원을 받기로 한 것을 이 대표가 보고받고 일부는 승인했다고까지 적시했습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천화동인 1호의 존재와 배당금의 용처 자체를 아예 몰랐다며 뒷돈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대장동과 위례사업에 관한 제 입장은 검찰에 제출할 진술서에 다 담았습니다. 검찰의 주장이 얼마나 호황된지 객관적 진실이 무엇인지 충분히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검찰은 이 대표가 혐의를 모두 부인하는 데다 조사에도 비협조적이라는 점을 고려해 구속영장 청구를 유력하게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조사를 마친 성남FC 관련 혐의까지 영장에 함께 적시하는 것도 유력한 선택지로 거론됩니다. 다만 현직 의원의 불체포 특권이 유지되는 국회 회기가 계속 이어진다는 점은 변수입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현장에는 친 이재명계 의원 일부도 동행해 힘을 실었습니다. 박찬대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윤석열 정부 검찰이 정적 탄압에만 몰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오로지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야당을 탄압하기 위한, 또 이렇게 엄청나게 떨어지고 있는 국정 지지율, 그거를 회복하기 위한 꼼수다, 정치적인 수사다. 저희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대장동 위례 개발 특혜 의혹으로 검찰에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 개인 비리로 수사받으면서 약자 행세를 하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박정아 수석 대변인은 어제 논평에서 이 대표가 법치주의, 헌정질서 파괴를 운운하고 나라가 검사의 나라가 되었다거나 사법 살인 등 가당치 않은 소리를 외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이어 이 대표가 이번에도 모든 답변을 진술서로 가름하고 검찰 진술을 거부하는 건 범죄의 의혹만 키울 뿐이며 범죄자의 두려움으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어제 이재명 대표가 조사받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이 대표를 지지하는 단체와 규탄하는 단체들로 인산인해였습니다. 고성과 욕설이 오가며 날카로운 신경전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차유정 기자입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출석을 앞둔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 이른 아침부터 도로를 사이에 두고 양쪽에서 대규모 집회가 벌어졌습니다. 중앙지검 앞쪽에 모인 이 대표 지지자들은 응원 구호를 외쳤고 스피커로 응원가를 틀어놨습니다. 표적수사, 정치검찰 박살내줘. 바로 맞은편에선 보수단체 회원들이 엄벌을 촉구하는 현수막을 내걸고 마찬가지로 대형 스피커를 크레인에 매달고 맞불 연설을 이어갔습니다. 대장동 이재명을 규탄한다! 보수단체가 거칠게 도발하고 이 대표 지지자들이 욕설로 응수하기도 했습니다. 이 대표가 출석하면서 분위기는 한층 더 격앙됐습니다. 일부 지지자들은 중앙지검 앞으로 이동하다가 이를 막아선 경찰과 부딪혔고 일부 보수단체 회원들은 집회 장소를 이탈하다가 경찰 통제를 받기도 했습니다. 미미한 충돌은 있었지만 대규모 물리적인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중앙지검 주변에만 1,000명 넘게 모여든 것으로 추산된 가운데 경찰은 경력 2,000명 안팎을 투입해 현장을 통제했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국민의힘 전당대회 양강 주자로 꼽히는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김 의원의 대규모 수도권 출정식을 놓고 설전을 벌였습니다. 이 파전 양상이 굳어지면서 양측의 신경전도 격화되는 모습입니다. 김경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전날 각각 부산, 경남과 중원을 훑었던 김기현, 안철수 의원이 이번엔 수도권에서 당심을 두고 맞붙었습니다. 선공은 안철수 의원이 날렸습니다. 김 의원이 개최한 수천 명 규모의 수도권 출정식을 놓고 비전과 정책 대신 보여주기식 새 과시를 한다는 취지로 평가절하한 겁니다. 무조건 사람들만 많이 모아놓고 행사를 한다고 해서 그게 당대표 이번 전당대회 취지에 맞는 것인지 거기에 대한 의문을 제기한 겁니다. 안철수 의원과 수도권 대표론으로 공감대를 형성한 윤상현 의원 역시 아직도 줄 세우기 체육관 선거인 줄 아느냐며 김 의원을 쏘아붙였습니다. 경쟁자들의 박한 평가에 김기현 의원도 가만히 있지는 않았습니다. 당원들의 압도적 지지를 확인했다며 수도권을 잘 이끌어 내년 총선 승리를 일굴 적임자는 바로 자신이라고 받아쳤습니다. 수도권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도 김기현의 지지세가 압도적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현장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검찰에 다시 출석한 민주당 이재명 대표를 향해선 한 목소리로 날선 비판을 쏟아냈습니다. 당원 투표 100%로 새 대표 선출 방식이 바뀐 만큼 전통적 지지층을 의식한 거란 해석이 나왔습니다.
주요 격전지를 돌며 지지세 확장에 나선 양강 주자는 오늘은 청년 당원들을 각각 만나 세대별 표심 공략에 본격 돌입합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내일부터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어지지만 꼭 써야 할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하철이나 버스를 탈 때 어떻게 해야 하나 헷갈리는 분들 많으실 텐데요. 탑승이 기준입니다. 쉽게 말해서 지하철역에서는 안 되지만 지하철 안에서는 꼭 써야 합니다. 대중교통 마스크 착용 기준을 김태원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지하철 출입구로 들어서는 사람들, 마스크는 한 몸처럼 느껴질 정도입니다. 출입구 밖에서 벗었던 사람도 마스크를 꺼내 다시 쓰고 계단으로 내려갑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지면 이 또한 달라집니다. 출구를 지나 이렇게 역사 안으로 들어와도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실내 마스크 착용이 의무에서 권고로 완화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하철을 탈 때는 마스크를 반드시 써야 합니다. 아직은 기준 자체가 와닿지 않습니다. 이게 역사 내에서는 벗어도 되고 지하철 타면 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모르고 그냥 안 쓰고 들어가는 사람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게다가 지하철역 아니더라도 밀폐, 밀집, 밀접, 이른바 산밀 환경이면 마스크 착용을 강력히 권고하는 것도 혼란스러운 부분입니다. 그 공간 안에 사람이 있냐 없냐는 저희 눈으로 판단하는 거기 때문에 눈으로 보는 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다 보니 차라리 계속 쓰고 다니는 게 낫겠다는 반응도 나옵니다. 아직은 이제 코로나가 완전히 끝났다고 생각은 안 되기 때문에 그냥 밖에서도 좀 마스크를 사용할 것 같고 안에서도 좀 쓸 것 같은 생각이 그냥 개인적으로는 의견이 있어요. 지하철뿐만 아니라 버스, 택시, 기차, 항공기와 같은 다른 교통수단에서도 마스크 착용 기준은 탑승입니다. 다만 어르신, 어린아이와 같은 고위험군은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와 상관없이 당분간 이전처럼 착용하기를 권장합니다. 마스크 해제되는 거하고 상관없이 그냥 평소 하시던 대로 착용을 하십시오. 뭐 과태료 뭐 이런 건 없으니까 편하시겠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냥 평소 하던 대로 당분간 한다. 마스크 착용 의무 해제 이후 어디서 마스크를 써야 하고 안 써도 되는지 당분간이더라도 혼란은 불가피해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다음 주 국내 금융과 통화 정책에 영향을 미칠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연방공개시장위원회 정례회의가 열릴 예정인 가운데 우리 경제의 현황을 가늠할 수 있는 지난 연말 산업활동 동향과 이달 소비자 물가 통계가 공개됩니다. 통계청은 모레 2022년 12월 연간 산업활동 동향을 발표할 예정인데요. 4분기 실질 국내 총생산이 직전 분기보다 0.4% 이상 뒷걸음칠 경우 4분기 성장률 수정 잠정치도 더 낮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달 2일에는 이달 소비자 물가 상승률도 공개되는데 지난달에 이어서 5%대의 높은 수준을 유지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국내 주유소의 휘발유 판매 가격은 오르고 경유 판매 가격은 하락하면서 한때 230원 넘게 벌어졌던 가격차는 80원가량으로 좁혀졌습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시스템 오피넷에 따르면 지난주 소폭 하락했던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 판매 가격은 1월 넷째 주에 리터당 1,567.4원으로 전주보다 7.2원 올랐습니다. 지난주 경유 평균 판매 가격은 전주보다 10.4원 내린 리터당 1,652.2원으로 주간 단위로 10주째 내림세를 보였습니다. 한우 산지 가격이 연일 폭락하면서 축산 농가에서는 소가 소를 먹고 큰다는 말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위해 손해를 보면서도 소를 내다 팔 수밖에 없는 실정이기 때문입니다. 윤혜리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한우 100마리를 키우는 축산 농가입니다. 이 농장 주인은 지난달 어미소 3마리를 시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치솟는 사료값을 감당하기 위해서입니다. 도저히 그 자금 수요를 맞출 수가 없어갖고 현재는 암소 어미를 비육을 해가지고 고기소로 판매를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소가 어떻게 보면 소를 먹는 그런 꼴이 되고 있습니다. 어린 송아지는 팔아도 돈이 되지 않다 보니 한창 새끼를 낳을 어미소를 살찌워 팔아 사료값을 대는 겁니다.
이 농장만 해도 지난해 사료값이 20%나 올랐습니다. 사료값을 한 푼이라도 아끼기 위해 어쩔 수 없이 하루에 3kg 주던 사료를 2kg로 줄였지만 사료값을 충당하기엔 역부족입니다. 지금 같은 상황에 소는 팔면 팔수록 손해입니다. 평소보다 한 15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어쩔 수 없죠. 사료값 때문에 송아지를 팔아야 또 사료값을 저기를 대체로 하니까 어쩔 수가 없죠. 실제로 소값은 연일 하락하고 있습니다. 암송아지 한 마리 가격이 1년 전에는 280만 원이었는데 최근 198만 원까지 30%나 폭락했습니다. 한우 사육 마리수가 지난해보다 2.9% 늘었고 올해 출하 물량도 10% 증가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값싼 미국산, 호주산 소고기가 지난해 무관세로 수입된 것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문제는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한우 가격은 그대로라는 겁니다. 비싸죠. 너무 비싸죠. 수입 사면 그래도 가격이 월등 싼데 너무 비싸서 못 먹었죠. 근당에 만 한 5, 6천 원 정도 같으면은 사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한우는 유통 비용이 소비자 가격의 절반가량을 차지합니다. 만 원짜리 한우 가격의 절반, 즉 4,800원은 유통비라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같은 경우는 대기업 중심의 그 자본이 들어있는 데고 이런 데는 최대한 자기 이익을 최대화하려고 그러겠죠. 대형마트 쪽에서 이제 좀 선도적으로 이런 그 마진을 좀 떨어뜨려 주면 좋겠고요. 전국 한우협회는 축산농가들이 사료값 인상과 속값 폭락, 소비심리 위축까지 삼중고를 겪고 있다며 사료값 차익 보전과 유명무실한 송아지 생산 안정제 개선, 유통업체의 자발적인 한우 가격 인하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YTN 윤혜리입니다. 반도체 실적 부진으로 고전하고 있는 삼성전자가 다음 달 초에 나올 신형 스마트폰으로 반전을 노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로 스마트폰 수요 회복이 더디고 애플과의 경쟁은 치열해지고 있어 전망이 밝지만은 않습니다. 보도에 박홍구 기자입니다. 신형 모델인 갤럭시 S23 출시를 앞둔 스마트폰 매장. 아직은 지난해 8월에 나온 폴더블 폰이 최신 기기입니다. 일반 스마트폰에 비해 최대 60% 정도 비싸 부담스러운 가격이지만 화면을 넓게 활용할 수 있고 휴대가 간편해 수요가 늘고 있습니다. 폴더블 단말기나 플립형 단말기 같은 새로운 기능이 추가된 단말기를 많이 선호를 하시는 것 같고 카메라 기능이 조금 더 강화된 프리미엄 제품들을 많이 찾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폴더블 폰이 전체 스마트폰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3%. 아직 시장이 성숙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따라 삼성전자는 다음 달 초에 나올 갤럭시 S 시리즈 신형 모델의 흥행 성적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4분기 어닝 쇼크에 이어 올해 상반기까지는 메모리 반도체의 부진이 예상돼 모바일 부문이 힘을 내야 하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세계적으로 소비 심리가 위축되면서 올해도 스마트폰 시장의 침체가 이어질 전망입니다. 전 세계 스마트폰 출하량은 2021년 14억 대에서 지난해 12억 4천만 대로 11% 감소했으며 올해는 12억 6천만 대로 소폭 회복에 그칠 것으로 보입니다. 스마트폰 교체 주기가 30개월이 지금 넘어가기 때문에 21년도에 저희가 수요가 많이 늘었다고 하면은 적어도 2년 이상은 봐야 회복을 좀 기대할 수 있지 않나. 삼성전자는 새로 출시될 갤럭시 S 제품에는 성능이 우수한 최신 퀄컴 칩을 탑재해 애플과 정면 승부에 나설 계획입니다. 비용 증가에 따른 출고가 인상을 감수하고서라도 프리미엄 시장에서 겨뤄보겠다는 전략입니다. 물량으로 사실 크게 성장세를 기대하기 어려운 지금 스마트폰 시장이기 때문에 고수익성 위주의 모델들로 아무래도 전략을 집중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글로벌 경기 침체에도 스마트폰 최상위 모델에 대한 수요는 여전하지만 삼성전자의 실적 전반을 견인하기에는 역부족이란 평가가 많습니다. 결국 하반기 이후 경기가 살아나야 스마트폰 시장도 본격 회복 국면에 진입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박홍구입니다.
국방부는 이종섭 장관이 모레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장관과 한미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번 회담에는 양국 국방부 고위 관계자들이 함께 참석한 가운데 대북 정책 공조와 미국 확장 억제 실행력 강화 등 다양한 동맹 현안들이 논의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오스틴 미 국방장관은 양국 장관 회담 하루 전인 내일 입국할 예정으로 회담 당일 오후 의장 행사 후 방명록 작성과 장관 회담, 기자회견 등의 순으로 행사가 진행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통일부는 북한 방송 개방을 추진했는데 방송 대신 신문만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안방에서 북한 방송 시청을 허용하기까지 여러 난제가 작용했기 때문으로 보입니다. 최두희 기자입니다. 북한 정권의 선전전을 목표로 하는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과 대표적 TV 채널인 조선중앙TV. 통일부는 올해 업무보고에서 두 매체 가운데 노동신문을 시범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열람이 가능한 장소를 확대해 PDF 파일 형태로 볼 수 있도록 하겠다는 건데 개방을 추진했던 북한 방송은 빠졌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적 문제가 작용했는데 북한은 디지털 전환 이후에도 과거 팔 방식으로 화면을 송출하고 있어 변환 작업 등이 필요합니다. 기술 문제를 해결하더라도 저작권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러면 과연 정부 예산을 들여가지고 북한 방송을 이렇게 공급해 주는 게 맞느냐라는 정책 문제가 야기되는 것이라서 현실적인 정책에서 취하기 어려운 문제가 돼버리는 것입니다. 또 북한 매체 유포를 제한하는 국가보안법과 충돌하는 문제도 걸림돌이고 북한의 체제 선전용 방송에 대한 국내 여론도 고려한 것으로 보입니다. 방송 개방과 교류가 이질감을 줄이는 효과가 있다는 평가도 있지만 북한의 호응이 없이는 시기상조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북한은 최근 반동사상문화 배격법과 평양문화어 보호법까지 채택하며 문을 더욱 걸어 잠그고 있습니다. YTN 최두희입니다. 집권 2년차에 접어든 윤석열 대통령이 활발하게 오찬과 만찬 자리를 마련하면서 소통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의 이른바 식사 정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건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조은지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대선 후보 시절 윤석열 대통령은 서결이 형네 밥집이라는 콘텐츠로 유권자들과 소통을 시도했습니다. 당선인 때도 참모들과 자주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우리나라 직장인들이 점심 메뉴 중에 제일 많이 먹는 게 김치찌개가 있더라고요. 혼밥은 하지 않겠다던 윤 대통령은 취임 후 공개 일정으로만 조찬, 오찬, 만찬을 모두 48차례 소화했습니다. 닷새에 한 번꼴로 식사 정치를 한 겁니다. 한남동 관저에 입주한 지난해 11월 이후에는 빈살만 사우디 왕세자를 첫 손님으로 맞은 이후 비공식 만찬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통령실은 관저 식사에 대해 비공개 원칙을 고수하고 있지만 이른바 윤핵관 의원들 부부 회동을 비롯해 내각과 군 인사, 종교계까지 윤 대통령의 만찬 회동은 한 박자 늦더라도 언론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역대 대통령도 개성 따라 식사 정치를 적극적으로 활용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은 취임 직후 커피잔을 들고 청와대를 산책하는 모습으로 신선함을 안겼고 구내식당에서 3,000원짜리 점심을 먹으며 소탈함을 강조했습니다. 중국 순방 당시 혼밥 논란도 빚어졌는데 당시 청와대는 문 전 대통령이 오찬 만찬을 활발하게 한다며 진화에 나섰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당시 새누리당 소속 정치인 240여 명을 한꺼번에 청와대로 불러 저녁을 먹기도 했지만 세월호 참사 이후 접촉면을 확 줄였습니다. 국밥 광고로 인기를 끈 원조 먹방의 아이콘 이명박 전 대통령은 광우병 파동 때 미국산 쇠고기로 만찬을 해 강렬한 인상을 남겼고 노무현 전 대통령은 수시로 장차관을 불러 이른바 밥상 토론을 벌이며 국정을 논의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처럼 대통령의 식사는 단순한 밥 한 끼가 아니라 소통이자 정치입니다. 윤 대통령이 다양한 사람들과 허심탄회하게 논의하면서 국정 동력을 얻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선택된 몇몇과만 소통하면서 계파 갈등을 부추긴다는 볼멘 소리 역시 귀 기울여 볼 대목입니다. YTN 조은지입니다. 통계 조작 의혹을 조사하고 있는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 청와대를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최근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불러 조사하면서 조만간 청와대 고위급 인사들의 조사가 이어질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감사원 내부에서는 이번 감사의 방점은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승배 기자입니다.
감사원이 문재인 정부의 통계 조작 감사에 나선 건 지난해 9월 말입니다. 약 석 달에 걸쳐 통계청과 국토부 등 3개 기관에 대해 실지 감사, 그러니까 현장 감사를 진행했고 현재는 감사 보고서를 작성하기 전에 의견을 모으는 단계에 있습니다. 의혹은 크게 3가지, 집값, 소득, 그리고 고용입니다. 문재인 정부가 자신의 입맛에 맞게 통계를 자의적으로 조작하거나 부당한 압력이 있었는지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감사원은 지난해 황수경, 강신욱 전 통계청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당시 황 전 청장은 소득 통계 관련 청와대 압박이 있었고 거부했다. 후임인 강신욱 전 청장은 부당한 지시나 개입은 없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최근엔 황덕순 전 청와대 일자리 수석을 소환해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청와대 수석급 참모 가운데 처음입니다. 감사 대상이 점점 윗선을 향하고 있는 건데 감사원 내부에서는 새 의혹 가운데 방점은 부동산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문재인 정부 부동산 설계자로 불렸던 김수현 전 청와대 정책실장 그리고 책임 장관이었던 김현미 전 국토부 장관이 다음일 가능성에 무게가 실립니다. 소득 관련 의혹에선 소득 주도 성장 설계자인 홍장표 전 경제수석 조사도 필연적이라는 관측도 나옵니다. 취임 이후 문재인 정부에 대한 전방위적 감사를 주도해온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은 이달 초 직원을 대상으로 한 신년 강의에서 기본 임무에 대해 정치적 논란이란 말은 코미디라면서 고래급 감사에 집중하라고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치 감사라는 야당 비판에 정면으로 반박함과 동시에 고강도 감사를 예고한 것으로도 읽힙니다. 정치권에서는 국정 사기극이다, 공포정치다, 의견이 팽팽히 갈립니다. 조작된 통계 수치를 받아보고서 그게 한국 경제의 현실이라고 생각했습니까? 국정농단을 넘어서 국정 사기극에 가깝습니다. 통계 체계를 개선, 발전시키는 것은 국가기관이 마땅히 해야 할 책무입니다. 언론 플레이를 통해 여론을 조작해 전 정권을 모욕 주는 행위는 비겁하고 비열한 행위입니다. 감사 결과가 나오기까지 얼마나 더 시간이 걸릴지는 아직 알 수 없지만 이 서해 공무원 피격 감사만큼이나 정치적 폭풍은 클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이순신 장군 표준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 등이 여전한 가운데 저작권마저 정부가 아닌 작가 유족에게 있는 것으로 판단돼 논란이 예상됩니다. 정부는 표준 영정에 대한 지정 해제 여부를 두고 3년 가까이 논의만 하고 있습니다. 김승환 기자가 보도합니다. 우리나라 1호 표준 영정인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모습입니다. 충무공의 표준 영정은 100원짜리 동전뿐 아니라 이렇게 국회 안에 있는 이순신 장군 동상에도 반영될 정도로 널리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 영정을 그린 작가의 친일 논란과 고증 오류 문제뿐 아니라 저작권에도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표준 영정을 사용하기 위해선 상속인 허락이 필요하다. 충무공 영정을 소장한 문화재청 현충사관리소가 외부 법률 자문을 받은 결과입니다. 표준 영정이 만들어진 1950년대 당시 국가에 저작권을 넘긴다는 합의가 없었기 때문에 친일 논란이 있는 작가의 유족에게 허락받아야 충무공 영정을 사용할 수 있다는 취지입니다. 표준 영정 작가 유족 측에서는 별도로 저작권을 주장하진 않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100원짜리 동전과 교과서 등 이곳저곳에서 표준 영정이 쓰이고 있어 문제가 생길 소지를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여러 논란이 얽힌 충무공 표준 영정에 대한 지정 해제 신청을 2번 반려했고 3번째 심의도 3년 가까이 끌고 있습니다. 현충사 신청자의 입장과 또 덕수 이씨 종친회의 입장, 그리고 학계의 고견, 그리고 동상심의위원회 결과를 고려해갖고 신중하면서도 엄정하게. 문체부는 현재 충무공뿐 아니라 다른 표준 영정들도 시대별로 분류해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는 사실상 전수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국민이 납득할 만한 조사 결과를 내놔야 불필요한 논란의 소지를 없앨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상당수가 이제 친일 작가들이 제작한 영정들이 있고 고정상의 오류들이 발견되는 영정들이 꽤 있습니다. 지정 해제라든지 또 보완하는 그런 절차를 좀 문체부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나서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문체부는 기한을 정해놓고 정할 사안이 아니라면서 표준영정 지정 해제 요건과 사회적 파급 효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YTN 김승환입니다. 어제 오후 5시 40분쯤 경기도 광명시에 있는 이케아 광명점에서 천장 누수로 영업장에 물이 쏟아지고 승강기 갇힘 사고도 발생했습니다. 현장에 출동한 소방대는 승강기 2대에 갇혀있던 13명을 1시간 반 만에 구조했습니다. 소방은 건물 내부에 옥내 소화전 배관이 터져 발생한 문제로 보고 추가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영업을 조기 종료시켰습니다. 어젯밤 9시 40분쯤 경기도 의정부시에 있는 경전철 회룡역사 환승통로 천장 누수로 물이 쏟아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화재 경보기가 작동하면서 이용객들이 한때 대피하기도 했습니다. 포레일은 1시간여 만에 조치를 마무리했다며 배관 동파에 따른 누수로 보고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미국 경찰들이 교통 단속 과정에서 흑인 운전자를 집단 구타해 사망에 이르게 했는데 관련 동영상이 공개돼 공분을 사고 있습니다. 공권력 남용을 비판하는 시위가 확산하는 가운데 미 정부가 이 사건의 파장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세호 기자입니다. 차를 세운 경찰들이 흑인 운전자인 타이어 니콜스를 차에서 거칠게 끌어냅니다. 운전자는 경찰의 제압을 뿌리치고 달아나지만 금세 다시 붙잡힙니다. 이때부터 경찰관들의 무자비한 구타가 이어지고 니콜스는 고통스러운 비명을 지르지만 경찰은 최료액까지 뿌립니다. 크론병을 앓던 니콜스는 호흡곤란을 호소하며 병원에 실려갔지만 사흘 뒤인 지난 10일 숨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경찰은 당시 상황이 담긴 약 1시간 분량의 보디캠과 CCTV 영상을 전격 공개했습니다. All we know is that the amount of force that was applied in this situation was over the top. 폭행에 가담한 경찰관 5명은 모두 흑인으로 해고된 뒤 2급 살인 혐의로 재판 중입니다. 조 바이든 대통령은 신속하고 투명한 수사를 강조했습니다. I spoke with Tyree's mother and expressed my condolences and told her that I was going to be making the case to the Congress that should pass the George Floyd Act. We should get this under control. 미국 언론들은 2020년 경찰이 비무장 흑인을 제압하다 숨지게 한 조지 플로이드 사건이나 1991년 흑인 폭동으로 이어진 로드니 킹 사건 같은 파장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도한 공권력에 대한 비판이 들끓으면서 멤피스는 물론 워싱턴 DC와 뉴욕 등 대도시에서도 항의 시위가 벌어졌습니다. 규탄 시위가 미국 전역으로 확산할 조짐을 보이는 가운데 미 정부와 각계는 긴장감 속에 이번 사건의 여파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YTN 김세호입니다. 총기 난사 사건이 이어지고 있는 미국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또 총격 사건이 발생해 인명이 희생됐습니다. 미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 경찰국은 현지 시각 28일 오전 2시 30분쯤 베벌리 크레스트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해 최소 3명이 숨지고 4명이 다쳤다고 밝혔습니다. 부상자들은 사건 발생 후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중태입니다. 베벌리 크레스트는 부호들의 저택이 있는 곳으로 유명한 베벌리 힐즈 바로 외곽 지역입니다. 범행 원인은 전해지지 않았고 경찰은 용의자를 쫓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갈등이 격화하는 가운데 현지 시각 27일 밤 이스라엘 동예루살렘의 유대교 회당에서 무장 괴한이 총기를 난사해 최소 7명이 숨졌다고 로이터 통신 등이 현지 매체를 인용해 보도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현재까지 7명이 숨졌고 총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진 사람들 가운데 중태인 환자가 적지 않아 사망자는 더 늘 것으로 보입니다. 피해자들은 당시 회당에서 안식일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현지 경찰은 이번 사건을 테러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미국과 폴란드 등 서방 국가들이 우크라이나에 탱크를 지원하기로 하자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면서 양측의 교전이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도네츠크 지역에서는 최근 치열한 공방이 이어지면서 긴장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김진호 기자입니다. 지난해 하반기 우크라이나가 대반격으로 북부 하르키우와 남부 헤르손 등 러시아 점령지 상당 부분을 탈환한 이후 수개월째 전선이 고착화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서방 국가가 전차 지원을 발표하자 러시아가 공세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도 강력히 반격하면서 전투가 격화하고 있습니다. Ситуація на фронті, і зокрема на Донеччині, під Бахмутом та Вугледаром, продовжує бути надзвичайно гострою. 젤렌스키 대통령은 러시아군이 군사기지는 물론 인근 마을까지 공격해왔다고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군에 따르면 부훌레다르는 지난 하루 동안 러시아의 집중적인 포격으로 건물 7채와 학교 2곳이 파괴되는 피해를 당했습니다. 기반시설 파괴에 따른 난방, 수도, 전력 등 공급 중단 사태도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주민들의 삶은 피폐해지고 있습니다. Прилетело, улетело, разгромило. Все, что я могу сказать. Без жилья оставили и справились. Все, хватит, не надо больше. 하지만 러시아는 파괴된 병원 건물 영상을 공개하고 우크라이나가 하이마스로 병원을 의도적으로 공격해 14명이 숨졌다며 전쟁 범죄라고 비난했습니다. 한치의 양보 없는 양측의 공세로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가운데 봄이 오면 양측 모두 대규모 공격에 나설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김준호입니다. 지하 공간에서 채소와 과일을 재배해 생육 기간을 절반으로 줄이는 스마트팜 기술이 발전해 중동 수출이 가시화됐습니다. 6개 나라에 2,700만 달러어치가 수출될 예정인데요. 정부는 고전이 예상되는 올해 수출 전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중동으로의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승윤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활용도가 낮아 방치됐던 지하철 상간의 스마트팜에서 다양한 채소들이 자라고 있습니다. 빛과 열, 습도, 영양을 최적화해 생육 기간을 절반, 최대 3분의 1로 줄였습니다. 자체 개발한 LED를 통해서 저발열, 고효율 LED로 식물 생장에 특화된 LED로 식물이 최적화되어서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발열량을 낮춰서 종류도 잎채소에서 딸기로 확장됐고 앞으로는 꽃으로까지 확대해 부가가치를 높여나갈 예정입니다. 보존 기간은 더 길어졌고 크기도 원하는 대로 조절 가능합니다. 심은 지 한 달 정도 된 바질입니다. 농약 없이 재배됐기 때문에 지금 바로 따서 먹을 수 있는데요. 제가 한번 맛을 보겠습니다. 아주 향이 진하게 잘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지역 계절에 상관없이 재배할 수 있다 보니 아열대의 건조한 기후인 중동 지역 국가들의 관심이 높습니다. 국내 업체는 쿠웨이트 측과 합작회사를 만들어 중동 6개 국가에 2,700만 달러어치 플랜트 형태로 수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정부는 올해 글로벌 인플레이션 여파로 미국과 유럽 지역 수출에 고전이 예상되는 만큼 오일머니가 풍부한 중동 지역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수요와 지금 구매력이 가장 크게 지금 남아있는 중동 시장에 대해서는 우리가 상당히 큰 시장성과 그 경제 통상의 협력 가능성이 크다고 보여집니다. 특히 대기업의 자동차와 반도체, 배터리 등으로 집중되어 왔던 수출 품목도 국내 중소기업의 시장 개척 지원을 통해 다양화해 수출 경쟁력을 제고한다는 방침입니다. YTN 이승윤입니다. 지역의 청년층 이탈이 심각한 가운데 산업도시인 울산에서도 청년 인구가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로 20, 30대인 이들 MZ세대를 잡기 위해 울산시가 올해 899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습니다. JCN 울산중앙방송 김나래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울산의 청년 인구가 갈수록 줄고 있습니다.
2018년 23만 8,500여 명이던 청년 인구는 지난해 20만 9,500여 명으로 5년 새 2만 9천여 명이 감소했습니다. 울산시가 청년들의 탈울산을 막기 위해 청년정책조정위원회를 열고 올해 청년정책 시행계획을 확정했습니다. 또 외부에 갔던 청년들이 울산을 다시 유인할 수 있는 정책들이 없을까 해서 우리 시에서도 청년 정책 담당 팀을 만든다든지 여러 가지 작은 발걸음을 떼고 있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청년 울산, 열정과 도전이 넘치는 도시를 비전으로 정하고 5대 전략 75개 사업을 추진합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청년 구직 지원금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채용 사업 등이 진행됩니다. 또 청년 CEO 육성과 청년 농업인 지원 등 청년 창업 활성화 정책들도 마련됩니다. 신정동과 태화동, 상안지구 등의 청년 희망주택 공급이 확대되고 주거비와 월세를 지원하는 사업도 진행됩니다. 청년들의 자산 형성에 도움을 주는 정책과 정신건강을 지원하는 정책도 시행됩니다. 특히 노잼도시라는 오명을 탈피하기 위해 문화 관련 정책이 대거 채택됐습니다. 글로벌 게임센터와 웹툰 캠퍼스 운영, K-팝 사관학교 설치 등 청년의 문화 기반 시설 강화 사업이 시행됩니다. 비보이 페스티벌과 스트릿 댄스 페스티벌 등 청년 예술가 육성을 위한 다양한 행사들도 마련될 예정입니다. 올해 청년들을 위한 정책에 899억 원이 투입됩니다. 만약에 따로 울산연구원이든 어디든 위수탁 맡겨서 진행을 하실 때 우리 청년위원들이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장을 하나 만들어 주시면은 저희들이 별도로 가지고 있는 허브들을 활용해서 이 청년들의 의견을 잘 전달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울산시는 청년들의 적극적인 시정 참여 확대를 통해 청년 천국 울산을 육성하는 데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JCN 뉴스 김나래입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이 높은 제주에서는 초과 발전이 일어날 때 강제로 발전 시설을 차단하는 출력 제어가 지난해 100번 넘게 발생했습니다. 민간 발전 사업자의 피해가 늘어나면서 정부와 지자체가 ESS 저장 장치 확대에 나섰지만 분산 에너지 특구 지정 등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KCTV 제주방송 문수희 기자의 보도입니다. 제주 지역 재생에너지 발전 비율은 18%로 전국 최고 비중입니다. 하지만 엇갈린 공급과 수요로 인한 출력 제어 문제는 민간 사업자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며 피해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제주에서 발생한 출력 제어는 3회에 불과했지만 점점 늘더니 지난해에는 132회로 급증했습니다. 이 같은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전력 수급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 정부가 에너지 저장 장치 ESS 설치 확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내년에 65메가와트, 2025년 45메가와트, 2026년에는 50메가와트 등 앞으로 3년 동안 도내 모두 3곳에 160메가와트 규모의 ESS 단지를 구축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우선은 제주도의 지금 현안 문제가 재생에너지 초과 발전으로 이제 민간 발전사분들이 초과 발전으로 손실을 좀 보고 계시잖아요. 이런 초과 발전이 아마 이제 내년부터는 많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다만 ESS는 말 그대로 저장 장치일 뿐 출력 제어를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은 아닙니다. 제주도가 에너지 자립섬을 지향하며 재생에너지 확대 계획을 밝힌 만큼 전력 인프라와 제도 등 전반적인 대책이 함께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올 하반기 제주에 우선적으로 도입될 전력 가격 입찰제는 그동안 대상이 아니었던 재생에너지 사업자도 입찰에 참여하도록 하면서 자율성 보상과 경쟁이 예상됩니다. 전력 시장의 변화가 예고된 상황에서 분산에너지 시스템으로 전환을 위한 법과 제도 마련도 시급해지고 있습니다. 그 남는 전기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할지에 대한 준비를 하면서 재생에너지 보급이 확대됐어야 되는데 좀 그러지 못했던 점이 좀 이제 아쉬운 부분이죠. 안정성을 꾀하면서 또 효율적으로 활용하고 이런 게 분산에너지 특구가 지정이 되면 굉장히 도움이 되죠. 새로운 에너지 정책 청사진을 그린 제주도. 출력 제어 등 현재 드러난 부작용을 해소하고 제대로 된 에너지 자립 시대로 도약할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KCTV 뉴스 문수희입니다.
여자 프로농구 청주 KB가 간판 스타 박지수의 트리플 더블급 활약을 앞세워 용인 삼성생명을 88대 67로 크게 이기고 4연승을 달렸습니다. 박지수는 24점에 12개의 리바운드와 8개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승리를 이끌었고 KB는 주전 5명이 모두 두 자릿수 득점을 올렸습니다. 핵심 선수들이 잇따라 부상으로 이탈한 삼성생명은 5연패에 빠졌습니다. 오늘 아침도 강추위입니다. 현재 서울 기온이 영하 7.7도인데요. 낮에는 영상 4도까지 올라서 한파가 누그러지겠습니다. 현재 충남을 중심으로 눈이 조금 오고 있습니다. 아침 9시 정도까지 서쪽을 중심으로 눈이 오거나 눈이 조금 날리겠고요. 오후부터는 경기 동부와 강원, 충북 북부에 1에서 3cm의 눈이, 서울 등 그 밖의 지방에도 눈이 조금 날릴 것으로 보입니다. 동쪽 지방은 건조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부터는 강원 산간에 강풍도 예상돼 불조심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 살펴봅니다. 춘천이 영하 13.4도, 대구가 영하 5.4도고요. 낮 기온은 서울이 4도, 대전 5도, 광주와 부산 7도 예상됩니다. 이번 주 큰 추위 없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굿모닝 YTN 마칩니다. 잠시 후 YTN 뉴스와이드가 이어집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